NHL 2016-2017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리즈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7 IIHF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1 그룹 A에 출전한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이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역사상 최고의 기적을 일궈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월드 챔피언십으로 승격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도 참가하게 될 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 무대 2017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이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올해 세계 최강 중의 최강은 과연 누가 될까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9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94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수요일에 녹음을 하다가 오늘은 화요일에 모여 있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뭐 이미 연휴가 시작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예. 네,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뭐 스튜디오 열린 데도 뭐 얼마 없고. 저희도 시간을 좀 맞추는데 변경이 좀 있어서 네.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점을 오늘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요새 경사들이 많이 나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달아주신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팟빵부터 보겠습니다. 팟빵에 또 하나의 댓글이 왔는데 아마두니앙님이 오셨어요. 잘 듣고 있어요. 궁금한 게 KHL에 중국팀이 하나 생겼잖아요 하시면서 아시아리그가 KHL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안양알라가 너무 세져서 아시아리그에 변화가 좀 생기면 좋겠다. 안양알라 정도면 KHL 가도 경쟁력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주셨고 올림픽 끝나고 귀화 선수들이 아시아리그 떠날까가 걱정된다고. 이런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지금처럼 성적이 좋으면 다른 리그에서 러브콜도 올 것 같은데 하시면서 맷 달튼 선수 러브콜 받는 거 아닌지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일단 맷 달튼 선수 같은 경우에는 KH에서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안양알라로 넘어왔죠. 네. 마지막 연도는 약간 부진했었습니다. 예. 조금 이제 살짝 내려왔는데.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그래서 충분히 뭐 KHL 내에서도 뭐 다른 팀이든 뭐 아니면 KHL 말고도 유럽 내 그렇죠. 네, 리그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리그를 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메리트, 뭐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도 있다고도 하지만 또 아시아 리그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네, 경기 수 대비 연봉을 많이 준다거나, 네, 수준이 다른 데서는 되게 힘든데 여기는 수준이 몸싸움이나 이런 게 좀 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장점 아닌 장점들이 있어서, 글쎄요, 뭐 올림픽 이후에 뭐 기아 선수들이 뭐 은퇴 내지는 뭐 다른 리그를 택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중국에 이제 쿤룬 레드스타즈가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장단하자마자 막 플레이오프 올라가고 막 이랬었는데 KHL 우리나라나 일본 팀이 나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하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KHL 자체가 지금 아시아권에 굉장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중국 또 뭐 한국, 중국, 일본에 한 팀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나라 국가대표팀급이 돼야 사실은 KHL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뭐 이번에도 보여준 바와 같이 뭐 카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바리스 아스나 팀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도 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는 물론 뭐 콜레스니크 골리가 지금은 서브입니다. 그 골리가 말고 지금 현재 골리가 오면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한 중위권 정도 팀이랑도 어느 정도 경쟁을 하는 걸 봐서는 경쟁 자체는 있어 보이는데 물론 뭐 장기 레이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소화하느냐 요거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뭐 혹시나 가게 된다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현석 기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운영적인 부분이나 뭐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시아리그 한 팀이 운영되는 비용이 KHL 이 한 시즌 운영되는 비용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선수단 연봉이라던가 뭐 그렇죠. KHL 원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상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 끝에서 끝으로 따지면은 저기 유럽 저쪽 끝에까지 북유럽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핀란드까지 가야 네. 됩니다. 네,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운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공 하나를 더 붙이는 정도로 대부분 모든 종목 통틀어서 팀 운영하는데 그 정도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규모나 스케일 자체가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자본이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이제 KHL 정도 나갈 때까지 그렇게 기반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자본 수준 자체도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러시아 쪽에서 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가능성도 없지만 뭐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경기력을 떠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당장 뭐 KHL과 뭐 합치거나 편입되거나 이럴 일은 당장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중국 시장이 뭐 KHL 큰 레스타즈를 뭐 기점으로 해서 점점 이제 아이스하키 이제 평창 다음에 또 베이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뭐 한국이나 일본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히 앞으로는 더 생길 거라고는 예상이 되죠. 아마도니앙님 댓글 먼저 보고 가고요. 다음은 네이버 쪽 보겠습니다. 아이스맨이 오셨어요. 좋은 소식 감사해요. 아주 짧지만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이스맨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덩크지조님, 에드먼턴의 선전에 기분이 좋으시답니다. 오일러스 시리즈 끝날 때까지 응원하시는군요. 오일러스 잘하고 있어요 지금? 2라운드에서도 기대 이상인데요? 뭐 송계자님께서 2라운드 리뷰 중간 점검하면서 해주실 거지만 저는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는데 약간 불안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저랑 송 기자님이랑 거의 뭐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CHAR 차르님 오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군요. 스탠리컵을 우승하면 뭐가 있느냐? 명예 말고도 상금 같은 다른 보상이 있는가? 이분도 저만큼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신 이거 왜 우승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또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명예, 지역경제 활성화, 아주 약간의 구단 가치 상승, 중계권료 정도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보충 설명을 쭉 주셨습니다. 상금 있습니다. 뭐 우승하면 상금도 있고요. 물론 뭐 그리고 뭐 상금보다 더 사실 뭐 더 좋은 것은 이제 스탠리컵에 영원히 자신의 이름이 각인된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 하키인으로서 누구나 꿈꾸는 하키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상금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금이 아마 이번 CBA 협상에서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그 상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 몇 년 연봉과도 맞먹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뭐 1년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 선수가 엄청난 다수는 아닙니다. 물론 뭐 있지만 그래서 평균 연봉 수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한 2배 정도 받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이점이 있고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얘기하신 몰슨 패밀리 같은 이런 회사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은 상관없다. 수익만 내다오. 뭐 그런 우승을 하든 꼴찌를 하든. 사실 기본적으로 일단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성적 부분, 성적이 또 스포츠는 굉장히 수익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정말 이제 뭐 북미 시장은 더더욱 그런 경향이 큰데 이런 거 하면은 이런 투자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캐나다는 워낙 하키 인기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특히 몬트리올, 뭐 토론토, 뭐 이런 데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사실 뭐 매 경기 매진 뭐 이 정도만 돼도 거의 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렇게만 돼도 충분히 뭐 수익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덴마크 꼭
가시겠답니다. 이번 댓글부터는 우리나라의 세계 선수권에서의 그 승격, 월드 챔피언십 승격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댓글이네요. 이갈링님 탑! 느낌표 몇 개입니까 이거? 예. 꿈만 꾸었던 그곳으로! 또 기쁨을 표현해 주셨고 와우7님도 꿈의 톱 디비전 진출했네요 하시면서 기쁨을 표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게 있군요. 프로 플레이오프 카자흐도 이겼는데 KHL에서 꼴찌 수준인 라트비아 이길 수 있겠죠? 이게 월드 챔피언십 갔을 때를 가정하시는 것 같아요. 라트비아가 랭킹 12위던데 체구가 작은 편이죠 하셨어요. 16개 국가의 체구 수준 좀 알려주세요. 그 월드 챔피언십에 있는 16개국.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자세하게 또 설명을 주셨네요. 이현숙 기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체구 자체는 당연히 이쪽이 클 겁니다. 그리고 11개국 체구 이거는 아직까지 로스터가 확정도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알려드리긴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뭐 체구가 커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전에 밀린 건 사실상 체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예. 라트비아 카자 잡았다고 라트비아 잡을 수 있을까? 요거는 좀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 올림픽이었나요? 제 소치 올림픽 때였나요? 소치였죠, 소치. 그죠? 캐나다한테 1대0을 줬죠, 얘네들이. 라트비아 맞을 겁니다, 그 팀이.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수비를 그 끈기가 있는 팀이라 조직력도 상당하고요. 그 날카로운 공격 제가 막 슛 60개나 쐈는데 뭐 한 점 겨우 들어가서 이긴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정도로 강력하고 조직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카자 같은 뭐 승리한 것도 이제 뭐 사실상 주축 선수들이 사실 카자흐가 주축 공격수들이 좀 노쇠화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체구가 작기 때문이기도 충분히 이게 원인이 되는데 라트비아는 완전히 다른 팀이기 때문에 낙승? 절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월드 챔피언십에 대한 프리뷰를 준비했거든요. 그거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월드 챔피언십 경기를 직접 보시면 탑 디비전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체구는 어느 정도인가도 감이 오실 정작 것 같아요. 라트비아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A조로 들어갈 가능성 100% A조로 들어가죠. 2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A조는 뒤에 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주 탑 디비전 경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NHL 그 드래프트 픽에 대한 그 반응들이 있어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필라델피아가 13위하고도 2번 픽을 먹었다고. 뉴저지도 5순위인데 1번 픽을 먹고 각 팀의 희비가 엇갈렸던 모양입니다. 바이킹님도 뭐 여기에 대해 댓글을 간략히 달아주셨고. 이번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원래 보면은 정말 이제 마지막 시즌 이제 뭐 어차피 꼴찌니까 1번 픽이라도 받아보자 하면서 그냥 이제 북미식 표현으로 탱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시즌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탱킹을 한 콜로라도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수뇌부도 골머리를 많이 앓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13위를 하고도 2번 픽을 먹는 이런 기적을 연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가 이번 로터리에서 가장 큰 승자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승자인 이유가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그렇게 좀 드래프트 좀 인재풀이 좁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픽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 놀런 패트릭 선수와 니노 히시어 선수인데 1, 2번 픽. 근데 필라델피아 2번 픽을 먹었습니다. 이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뉴저지 뭐 1번 픽이니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1, 2번 참 올 시즌 결국 승자는 이 둘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헨릭 세디님도 한국 대표팀에 축하를 보내주시면서 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밴쿠버 1픽 놀이나 싶었는데 5순위라니. 밴쿠버가 참 이 로터리랑 연이 없습니다. 참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손성훈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죠. 뭐. 바이킹님도 또 여기에 대한 밴쿠버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요? 하시면서 예상을 해주셨네요. 또 바이킹님 역시 남자 대표팀의 우승 승격 축하를 보내주셨고 생각보다 오타와가 잘해준다고 오타와에 대한 인상을 좋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NHL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댓글 먼저 보고 갑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좀 기분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저희도 기분 좋게 또 읽고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캐나다 밴쿠버 연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오늘 한 시리즈씩 손상호 기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애너하임 덕스와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시리즈입니다. 아까 댓글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에드먼턴이 선전하고 있죠. 에드먼턴이 애너하임 원정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가더니 그 홈에서 열린 3차전에서 대량 실점하면서 상승세가 꺾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에드먼턴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기대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에드먼턴이 올 시즌 초반 그 전반에도 좀 아직 플레이오프까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그 1, 2차전 경기를 보면은 에드먼턴이 왜 그 플레이오프에 올랐고 왜 강팀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1차전 같은 경우는 그 3피리어드 중반까지 좀 그 3대1로 앞서고 있다가 갑자기 그 2골 내주면서 동점 허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딱 그 애너하임 홈이기도 하고 또 분위기는 애너하임 쪽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 생각했었는데 에드먼턴이 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담 라슨이 또 다시 잘하는 득점을 넣으면서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1차전을 가져가더라고요. 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애너하임이 완전히 압도를 했던 경기였어요. 슈팅 수도 2배 가까이나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드먼턴이 또 그 2연승을 거뒀죠. 그 에드먼턴이 약간 운이 좋게 2골을 먼저 넣었던 것이 좀 이렇게 된 게 있는데 뭐 애너하임도 그 한 골 따라 붙은 이후로 정말 그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특히 뭐 2피리어드 후반부터는 정말 그 애너하임의 거의 뭐 파워플레이 그런 약간 공격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그 에드먼턴을 공략했는데 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 탈봇이 에드먼턴 골 탈봇이 무려 39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겨우겨우 이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경기 특히 2차전 같은 경우는 한 10에 8, 9 정도는 애너하임이 거의 이기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에드먼턴이 이렇게 또 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경기를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간 거 보고 그 에드먼턴이 정말 그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3차전 같은 경우는 애너하임이 굉장히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1피리어드 중반만에 3대0으로 달아나면서 좀 대승을 거두지 않나 싶었는데 에드먼턴이 또 이걸 또 야금야금 따라가더니 결국 동점을 만들었고요. 뭐 비록 다시 3골 내주면서 에드먼턴이 패하긴 했지만은 뭐 에드먼턴은 그 2골, 뭐 3골 이상 지고 있어도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으로도 많은 그런 의미를 담았던 3차전이 아닌가 싶어요. 에드먼턴으로서는 코너 맥데이빗이 생각보다는 지금 부진한 게 아쉬운데요. 네. 아무래도 맥데이빗이 조금 더 살아나야 에드먼턴도 더 힘을 받지 않을까요? 그쵸, 뭐 맥데이빗 같은 경우는 1라운드 그 세노세하고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그 애너하임과 2라운드에서도 뭐 상대 최고의 수비수들하고 뭐 상대 최고의 그 투웨이 포워드들에게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맥데이빗의 그 라인메이트들인 그 레온 드라이사이럴, 그 패트릭 마룬 이 두 선수에게 좀 공간이 생기면서 이 두 선수가 좀 찬스를 가져가는 게 그래도 좀 위안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에드먼턴으로서는 그 맥데이빗도 맥데이빗이지만은 그 2라인 그 베테랑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2라인 밀란 루칙, 라인 유진 홉킨스, 조던 에벌리 라인이 있는데 너무 이 세 선수가 부진하고 이 세 선수가 그 이번 플레이오프 9경기에서 도합 7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또 베테랑인 만큼 또 잘해줘야 되고 특히 에벌리, 유진 홉킨스는 아직 그 득점이 두 선수 다 득점이 없고 특히 에벌리는 경기력도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이 라인이 좀 살아나야지 에드먼턴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승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자, 애너하임은 2연패 후에 원정에서 1승을 챙기면서 분위기를 다시 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너하임이 시리즈 역전이 될지, 뭐 역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홈 2연전에서 두 경기 다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 경기들 모두 내준 게 좀 뼈아팠긴 했지만은 원정에서 열린 3차전을 이겨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찬스가 생겼어요. 뭐 지금 게슬라프의 1라인 또 라인 캐슬러의 2라인은 공격 수비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뭐 3라인을 이끌어가야 할 그 코리 페리가 약간 좀 부진한 것이 좀 아쉽긴 하고 예. 그 수비진 깊이가 NIM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베테랑 수비수인 케빈 비엑스가 현재 부상을 겪고 있고 그 세비 바타넨도 부상을 겪고 있다가 3차전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골리 또 존 깁슨이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특히 뭐 깁슨 같은 경우는 이번 그 플레이오프 진출팀 그 골리들 중에서 가장 어린 골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험을 더 쌓으면 리그 최고의 골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NIM으로서는 그 깁슨의 이런 좀 앞으로 계속 성장이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애너하임과 에드먼턴의 시리즈 2승 1패로 에드먼턴이 한 경기 앞서 있는데 4차전 누가 이기는가가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경기력은 지금까지는 NIM이 뭐 1승 2패를 뒤지고 있긴 하지만 좀 그 경기력은 앞서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에드먼턴이 또 4차전을 잡으면 3승 1패로 에드먼턴이 앞서기 때문에 NIM의 뭐 경기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세 경기를 내리 이기긴 쉽지 않겠죠. 예. 그 반면에 그 NIM이 4차전을 잡으면 분위기는 NIM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예상하기 쉽긴 하지 이런 말을 뭐 하긴 쉽지만은 뭐 4차전 승자가 이 시리즈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NIM이 0승 2패로 뒤지고 있었을 때도 NIM이 6차전 안에 이긴다는 생각이 좀 변함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워낙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 NIM에 대한 좀 제 예상이 항상 빗나가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모티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애너하임 쪽에 예상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손성 기자님이 또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괜히 좀 찝찝해지는데요. 네, 자신이 없어요, 사실 진짜. NIM은. 4차전 승부 중요할 것 같고요. 애너하임이 이 시리즈를 뒤집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역시 서부인데요. 내시빌 프레데터스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시리즈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1, 2차전이 있었어요. 두 팀이 나란히 1승씩을 거뒀고요. 3차전에서는 내시빌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금 2승 1패로 내시빌이 앞서고 있네요. 네, 그 매 경기가 그 한두 점 차 승부가 펼쳐지고 있지만 좀 내시빌이 좀 시리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그 이 세 경기에서 내시빌이 앞서고 있던 시간은 무려 그 160분이었지만은 그 세인트루이스가 리드를 잡고 있었던 시간 딱 그 이 피리어드 막판 그 딱 3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3분으로 일단 1승을 챙겨 놓은 거군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세인트루이스는. 예. 네. 지금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내시빌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현재 뭐 압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수비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내시빌의 강점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격 수비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그 탑4 수비진, 뭐 요시, PK 수반, 라이언 앨리스, 그 마티아스 에콤으로 이어지는 탑4 수비진이 정말 이 시리즈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선수는 그 수비진에서도 뭐 많이 그 안정적이지만은 그 공격 면에서도 지금까지 이번 시리즈 3경기에서 그 이 4명 수비수가 그 11포인트를 합작하고 있을 정도로 그 공격력도 좋고요. 네. 그 내시빌 공격진들이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그렇게 큰 활약이 없는 가운데 내시빌 수비진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고 하드 캐리하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세인트루이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시리즈는 뒤지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리뷰 시간 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시빌이 5차전 안에 승리를 가져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내심으론 또 수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사실 내시빌이. 예. 그러나 그 세인트루이스의 그 경기력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특히 1차전 같은 경우는 그 1피리어드, 2피리어드 내시빌이 거의 압돌라 하면서 역시 그 내시빌이 좀 쉽게 이기겠구나 싶었는데 그 3피리어드에 그 2점 뒤지고 있다가 동점을 만드는 경기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뭐 비록 그 세 번째 실점을 다시 그 내주면서 좀 패하긴 했지만은 세인트루이스가 만만해 보일 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세인트루이스가 그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시빌이 갖고 있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그
킬러 본능이 있는 선수죠. 바로 그 타라센코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 이 타라센코가 2차전에서 그 결승골 포함해서 2골 넣으면서 거의 혼자서 승리를 맡는 것을 보고, 역시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진짜 그 스타 플레이어, 타라센코 같은 이런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 뭐 내시빌은 아직 그 타라센코 같이 경기를 좀 아주 그 뒤집어 놓을 이런 공격수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좀 세인트루이스가 약간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세인트루이스와 내슈빌의 이 시리즈 앞으로 4차전 이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 1라운드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골리라고 하면은 그 내슈빌의 피카리네와 그 세인트루이스의 제이크 알렌이었는데 이 뜨거웠던 골리들이 이번 시리즈에서는 약간 식은 것이 보여요. 예. 그 뭐 물론 뭐 대량 실점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좀 쉬운 골도 좀 두 선수 좀 다 모두 내줬던 것 같고 약간 불안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뭐 여전히 제 예상은 그 내시빌이 한 5, 6차전 안에 이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변화가 없긴 하지만은 이 두 골리 중에서 누가 다시 그 1라운드처럼 그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시리즈의 향방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내시빌은 그 1라운드에서 잘 나갔었던 1라인, 포스퍼가 이끄는 1라인이 그 약간 식은 모습이고, 2라인 역시 그 여전히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빌로서는 아무리 수비진이 공수에서 맹활약 한다고 하지만은 공격진도 좀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슈빌과 세인트루이스 대결 승자가 누구일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동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타와 세나터스와 뉴욕 레인저스의 대결이 있죠. 여기도 지금 오타와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오타와에서 열렸던 1, 2차전 접전이었는데 두 경기를 다 오타와가 가져가면서 2연승으로 오타와가 앞서고 있네요. 네, 그쵸. 1차전 같은 경우는 그 양팀 꼴린 그 레인저스의 룬키스트하고 오타와의 그 앤더슨이 정말 좋은 모습, 진짜 꼴리 싸움을 보여주다가 좀 3피리어드 후반에 그 오타와 에릭 칼슨이 각도가 전혀 없는 곳에서 쏜 슈팅이 그 레인저스 골리 룬키스트의 뒤통수를 맞고 들어간 좀 행운의 결승골로 오타와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예.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는 그 3피리어드 종료 3분 전까지 또 그 오타와가 3대5로 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1대1로 1승 1패로 이제 되는가 싶었더니 또 체킹라인 센터, 오타와의 체킹라인 센터인 그 잔 카브리엘 파조가 연속 2골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또 2차 연장에서 또 파조가 또 본인의 경기 4번째 골이자 골든골 넣으면서 극적인 역전승, 정말 그 오타와 역사상 최고의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 이 파조가 아주 그 좋은 그 젊고 좋은 투웨이 센터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그 12골밖에 넣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선수의 진짜 그야말로 원맨쇼로 팀의 승리를 이끈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다르네요. 예. 파조의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두 경기가 다 타이트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타와가 두 경기를 다 이겼어요. 네. 어디에서 승부가 갈렸던 걸까요? 네, 사실 뭐 두 경기 다 모두 골리 싸움에서 좀 갈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1차전에서는 그 두 골리 모두 잘했지만은 오타와 앤더슨이 약간은 더 잘했던 경기였고 2차전에서는 또 반대로 두 골리가 모두 부진하고 좀 쉬운 골을 많이 내줬었는데 그나마 좀 앤더슨이 좀 덜 못했고 그 연장에서 약간 더 그 집중력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 1차전에서는 사실 그 헨릭 룸키스트가 어떻게 보면 좀 앤더슨보다도 더 정말 엄청난 세이브를 두 개나 보여주고도 그 공격력이 레인저스 공격력이 좀 부진하면서 결국 패한 것이 좀 뼈 아팠던 것 같네요. 예. 사실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오타와 같은 경우는 가장 전력이 약한 게 아니냐 올라와 있는 팀들 중에서 그런 평가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타와가 1라운드도 통과를 했고 지금 2라운드에서도 2연승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오타와가 생각보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오타와를 보면은 그 정말 그 기록,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팀 스탯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오타와가 진짜 이상하게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내내 그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그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8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8경기 모두 그 한 점차 승부이고 그중 그 무려 5번의 연장전을 갔고요. 그리고 또 그 5번의 연장에서 무려 그 4승을 거두면서 그 정말 한 점차 승부에서 정말 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대단한 기록이 그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선취골을 먼저 내준 경기가 4경기였는데 이 그 4경기를 모두 그 역전승을 거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그 타이트한 경기, 그 한 점 차 승부는 물론이고 또 지고 있는 경기를 또 뒤집는 법을 아는 것이 오타와의 최대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팀이 정말 끈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또 그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에릭 칼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차전에서도 결승골 넣었고 2차 연장까지 갔었던 그 2차전에서도 그 양팀 선수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그 37분의 아이스 타임을 기록하면서 정말 맹활약을 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현재까지 그 MVP를 뽑자면은 저는 그 에릭 칼슨에게 주고 싶어요. 그만큼 에릭 칼슨이 없는 오타와는 상상을 하지 못하겠네요. 역시나 에릭 칼슨의 존재감 대단한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연패를 당한 뉴욕 레인저스인데요. 뭐 예상은 사실 뉴욕 레인저스가 앞설 거란 예상이 많았던 것 같고 하지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안 좋겠는데요. 그렇죠. 뭐 특히 2차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잡은 거나 다름없던 경기인데 이 경기까지 내주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수비진은 좀 원래부터 불안 요소이긴 했는데 실수를 좀 자주 범한 모습이에요. 특히 그 셧다운 수비 그 페어라고 할 수 있는 그 니콜드, 마크 스탈 이 듀오가 너무 불안해 보이고요. 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좀 폼이 좋아 보였던 룬키스트도 2차전에 좀 약간 무너지면서 그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예. 그래도 그 레인저스로서는 그 지금까지 좀 부진했었던 공격진이 2차전에서 좀 살아난 것이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좀 크게 부진했었던 크리스 크라이더나 그 데렉 스테판 같은 선수들이 그 2차전에서 골 넣으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시켰거든요. 예. 뭐 나머지 공격수들도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레인저스가 뭐 이제 앞으로 그 홈에서 열리는 3차전, 4차전을 뭐 다시 잡아서 분위기를 다시 살린다면 이번 시리즈는 꽤 오래 끌고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현숙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아니 근데 이게 경기를 봤는데 항상 오타와 문제점은 뭐냐면 중간에 얘네들이 집중력을 확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게임이 확 갈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레인저스가 몬트리올 상대할 때도 그랬죠. 그 이제 역전패를 당한 경기가 한 경기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레인저스까지는 오타가 어떻게든 지금까지만 하면 좀 넘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워싱턴 피츠버그를 상대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 저 생각에는 여기선 이제 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레인저스는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자, 동부의 뉴욕 레인저스와 오타와 세너서스의 시리즈를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츠버그 펭귄스와 워싱턴 캐피털스의 시리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워싱턴이 또 플레이오프 징크스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으면서 시작했던 시리즈인 것 같아요. 워싱턴 홈에서 열렸던 1, 2차전을 워싱턴이 다 패하면서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었죠. 네, 사실 그 1차전 같은 경우는 좀 그 3피리어드 때 그 동점을 기어코 만들었지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 맹공을 퍼붓다가 그 역습 한 방에 무너지면서 패배를 당했고 2차전은 그 믿었던 그 골리 홀투비가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을 하고 패하고 말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두 경기를 모두 피츠버그가 가져갔는데 3차전이 오늘 저희 녹음 이제 직전에 끝났습니다. 네, 연장 승부 끝에 워싱턴이 1승을 챙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진행됐던 3차전 시작하자마자 정말 큰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피츠버그의 캡틴이죠. 시드니 크로스비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 경기 시작 초반쯤에 그 상대 수비수인 그 니스카넷, 네, 그 크로스 체킹으로 실려 나가고 약간 그 머리 쪽에 부상을 당한 것 같았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크로스비는 지금까지 뭐 선수 생활 동안 뇌진탕 증세로 좀 여러 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결국 이번 그 경기 때는 그 돌아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 제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그 피츠버그의 2연패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뭐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MVP를 차지하긴 했었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오늘 경기 전까지 그 7경기에서 11포인트를 그 기록하면서 정말 활약이 좋았죠. 예.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이제 실려 나가니까 그 피츠버그 그 열광적인 피츠버그 홈팬들도 정말 완전히 조용해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뭐 그 피츠버그가 그
크로스비가 빠진 데다가 그 니스카넨의 그 크로스체킹으로 5번 파워플레이를 얻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고 곧바로 그 5대3 파워플레이를 그 피츠버그 내주면서 좀 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그 크로스비가 아무리 빠졌다고 해도 경기력의 피츠버그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워싱턴 골리 홀트비가 모처럼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3피리어드 때 그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워싱턴이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좀 워싱턴이 좀 이제 3차전 쉽게 가져가는가 싶었는데 또 피츠버그도 정말 대단한 게 그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연속 2골 터지면서 연장을 끌고 가고 말았죠. 네. 네. 그렇게 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패했어요. 네. 2연승 거두고 기분 좋게 홈에서 시작했던 경기였는데 크로스비도 부상으로 나가고 경기도 내주고 좀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상처가 컸던 3차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으로서는 셰튼커크의 골든골로 3차전을 잡았는데 기사회생했습니다. 2승 1패 피츠버그가 아직은 앞서고 있는데 남은 시리즈 이 변수가 일단 또 발생을 했고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게 어떻게 앞으로 시리즈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워싱턴이 오늘 경기도 그랬지만은 우승 후보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경기력이. 예. 또 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오베스킨도 확실히 예전같이 좀 다이나믹한 모습이 좀 사라진 것 같고 특히 그 수비진이 좀 약간 그 깊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3라인, 수비 3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케빈 세테커크, 브룩스 올픽이 뛰는 그 3라인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수비가 너무 못해요, 수비가. 예. 그만큼 그 공간이 많이 비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경기력도 그 피츠버그한테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워싱턴이 피츠버그에게도 이렇게 좀 고전한 모습을 보니까 설사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상 병동이라고 할 수 있는 피츠버그를 꺾고 올라간다고 해도 글쎄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 또 모르겠어요. 그 반면에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보시면은 그 넘버원 골린 맷 머레이, 넘버원 수비수인 크리스 레탱에 이어서 또 팀의 넘버원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비까지 이제 그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오늘 경기에서도 그 피츠버그가 어떻게 보면 워싱턴보다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피츠버그는 한두 선수가 빠진다고 해도 이렇게 경기력이 확 떨어질 팀이 아닌 것 같고 그 다른 것보다 또 에브게니 말킨이 그 2009년 그 우승 당시 플레이오프 MVP를 타졌었는데 그 당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 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말킨뿐만 아니라 정말 뭐 모든 선수들이 자기 능력치에 좀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또 그 넘버원 골린 머레이 부상으로 기회를 얻은 그 베테랑 골리 마크 안드레 플러리가 NHL 데뷔 10년 만에 거의 최고의 모습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크로스비의 부재가 뭐 없진 않죠. 당연히 크로스비 뭐 NHL에서 최고의 선수인데 그렇다고 해도 피츠버그가 쉽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가지고 워싱턴으로서는 크로스비가 없다고 해도 좀 꽤나 어려운 시리즈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워싱턴이 크로스비를 잃은 피츠버그를 상대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좀 느낌을 전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총 4개 시리즈 쭉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 자, 뭐 남은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손성 기자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밴쿠버 커넥스가 1순위 픽을 노렸는데 5순위가 됐네요. 좀 어떠세요? 와 정말 어이없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는 아무래도 좀 다른 드래프트 때 비해서 좀 약간 그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드래프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진 않지만은 5픽까지 떨어질지는 진짜 예상 못해가지고 예. 진짜 지난 시즌에서도 사실 그 1, 2픽을 좀 노려봤었지만 5픽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서는 꼴찌에서 2위를 차지하고도 5번째로 떨어진 거 보니까 진짜 저주받은 프랜차이즈예요. 진짜. 저주받은. 네. 갑자기 그 얼마 전에 손성 기자님이 앞으로 몇 년간도 계속 밴쿠버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던 게 그때 그 세딘 형제 얘기하면서 말씀 주셨던 게 또 확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네, 진짜 할 말이 없네 정말. 부디 5번째로 좋은 선수 뽑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손성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식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이번에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의 월드 챔피언십 승격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2017 IIHF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1 그룹 A 여러분 다들 감격스럽게 보셨죠?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 2, 3차전까지 우리나라가 3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우리에겐 중요했던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너무나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어요. 4차전 오스트리아전, 5차전 우크라이나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전. 이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이 대회 우승이 확정될 수도 있는 승격과 더불어서 최고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경기였는데 결과는 완패를 하고 말았어요. 1피리어드 중반에 48초 간격으로 우리가 연속 실점을 하면서 너무나 지금 초반에 쉽게 무너진 모습이었는데 1피리어드에서만 3골을 내줬어요. 또 2피리어드에서 네 번째 실점했고 4대 0이 되고 나서 메탈튼 선수가 이제 박성재 선수로 교체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뭐 이후에도 그 흐름이 쭉 달라지진 않았어요. 결국은 우리가 0대 5로 오스트리아에게 5골 차 대패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긴 셌을까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뭐 문자 지금 결과 그대로 이건 완전 대패고 이 별명의 의지 하나도 없는 이거는 완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에어리 리건 선수가 안면골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2부 경기를 결장을 했고 다음 경기에도 결장을 했는데 이 이후에 정말 이 경기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리건 선수가 없는 상태로 플레이를 해서 해야 돼서 그간 맞춰왔던 조가 딱 깨지니까 라인이 아무것도 안 맞고 그리고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해서 올라와야 될 이제 베테랑 선수 한두 명 정도가 또 실수가 겹치면서 이게 뭐 전혀 수비적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고 결국 패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방심을 안 하고 한국전을 이렇게 준비하면은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는 걸 딱 단적으로 보여준 완벽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오스트리아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 예전 그 감독이 아니고 이번 체제에서는 처음 맞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독이 앞에 세 경기를 딱 봤을 때 우리나라 방심하다가는 이거는 딱 먹힐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정말 많이 분석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그냥 완승. 물론 뭐 체력적인 부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다 똑같아요. 뭐 다른 팀이라고 뭐 경기 쉬었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저는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체력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팀도 다 똑같은 상황이고 다른 팀이라고 뭐 일정에 더 이득이 있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변명의 여지로 내면 안 될 것 같고요. 부상 선수의 공백은 뭐 이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부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굉장히 희망적인 결과를 1, 2, 3차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물론 뭐 그런 결과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두말할 나위 없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근데 4차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저는 좀 이대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내년에 어쨌든 1승 사실상 내년은 더 힘들어지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 뭐지 좀 얕보다 강한 팀 한두 팀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수준차가 확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는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패배는 좀 앞으로도 좀 교훈을 삼아가지고 왜 졌는지 좀 확실한 분석과 그런 부분 좀 패배를 한 건 좋습니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교훈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카자흐스탄, 헝가리까지 이기고 내심 오스트리아도 이기는 거 아닌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지만 뭐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에릭 리건 선수의 공백이 컸던 것 같고 또 뭐 김원중, 박우상 선수도 못 나왔죠, 부상으로. 뭐 이래저래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 경기와 너무나 달랐던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예, 선수층의 깊이의 차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로 부상 선수가 있고 뭐 체력이 빠진 선수들도 있고 해서 공백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스트리아는 뭐 그거를 충분히 메꾸고도 남는 전력의 깊이, 선수층 깊이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게 부족했던 거겠죠. 예. 에릭리건 하나 빠졌을 뿐인데 수비진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 부분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아마 저희가 내년에 덴마크 가서 혹은 뭐 평창에서 뭐 이 오스트리아보다 수준이 한두 레벨 더 높은 팀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비슷한 경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앞선 세 경기는 대부분 다 역전승으로 경기들의 승리를 이끌어 왔는데 그 역전승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한순간에 몰아치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면서 거기에서 승부처가 생기고 승부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애초에 1피리어드 3골 이 정도 내주면은 그런 추격의 요소나 빌미가 아예 제공조차 안 되는 그래서 뭐 역전의 빌미가 생기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경기가 오스트리아 레벨 이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라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번 대회 우승하면서 1위로 챔피언십에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챔피언십 올라가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팀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은 1피리어드 31점, 뭐 2실점 이렇게 했을 때 뒤집어낼 수 있는 힘과 선수의 깊이, 선수층의 깊이를 내년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준비가 될 수 있는가가 이 다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전 완패를 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전 한 경기 남아 있게 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이 딱 생기는 1패했을 뿐인데 우크라이나전을 반드시 이겨야 이제 승리밖에 답이 없는 이겨야 승격이 되고 지면 승격에 실패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원래 이제 이런 단기전 워낙에 대회가 단기전이고 그리고 진짜 뭐 어떻게 원에 있는 두 팀이라도 올라가서 다니는데 뭐 원비 같은 경우는 한 팀 아닙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한 경기가 진짜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진짜 중요하고 사실 뭐 이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카자 안 잡았으면은 글쎄요. 그게 크긴 컸죠. 예, 그 마지막에 부분도 스니프를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예, 어쨌든 한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모든 게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D1A 모든 이제 월드 챔피언십이든 뭐 IIHF 챔피언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와 경기를 했던 날 다른 나라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27일 경기였는데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경기 4대2로 카자흐스탄이 승리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뭐 우세한 경기를 계속 펼치면서 여유 있는 승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기가 있었는데 2대0으로 폴란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와의 경기가 남아 있었는데 그 경기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하위 강등이 확정됐고요. 헝가리도 카자흐스탄전 한 경기가 남아 있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대회 5위로 최종 순위가 결정이 이미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각 팀들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한 경기씩을 가졌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중요한 우크라이나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전이 대회 가장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경기의 결과 먼저 저희가 보고 우크라이나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헝가리와 카자흐스탄전이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스코어 3대1로 카자흐스탄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 5경기에 승점 11점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우크라이나전 이기고 나서 내리 4연패를 하면서 또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무려 11대0으로 오스트리아가 또 대승을 거뒀습니다. 폴란드가 골리가 바뀌었는데 뭐 그 이후에도 2피리어드 이후에만 8골을 넣었네요. 이 경기는 이제 처음에 폴란드가 1피리어드 3득점을 하면서 사실상 거의 분위기가 딱 잡힌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뭐 한국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폴란드가 좀 더 공세적으로 내고 골리까지 바꾸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와르르 무너진 그런 딱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헝가리와는 정반대로 첫 경기 진 다음에 내리 4연승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승점 12점으로 폴란드 경기 승리로 이번 대회 디비전1 그룹 A 우승 그리고 승격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승점 7점으로 또 최종 순위 4위가 결정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고
앞서 펼쳐진 두 경기 결과를 우리가 다 보고 우크라이나전을 맞이하게 됐어요. 뭐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이기면 승점 2점 이상, 이기면 2위로 승격, 지면 승점 1점짜리로 져도 이제 3위로 잔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크라이나전 얘기를 해보죠. 역시나 부상 선수들이 못 나왔는데 에릭 리건 선수 못 나왔고요. 하지만 박우상 선수, 김원중 선수는 이제 진통제를 맞고 출전했다고 해요.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0대 0으로 끝났는데 2피리어드 초반 5분 만에 안진희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2피리어드 중반에 그 잘해왔던 맷 달튼 선수의 턴오버가 실점의 빌미가 됐고 그게 이제 동점골을 먹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주 긴장됐던 시간이 흘렀습니다. 3피리어드 20분 또 연장 5분 동안에 정말 긴장된 흐름이었는데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했고 슛아웃까지 갔어요. 슛아웃으로 승격이냐 잔류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슛아웃 첫 번째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멋지게 성공을 시켰고 이후에 맷 달튼 선수가 2개를 막아냈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나왔던 신상훈 선수가 또 성공을 시키면서 우리가 슛아웃 승리를 거두고 와 정말 승점 2점을 어렵게 얻으면서 감격적인 2위이자 월드 챔피언십 사상 처음으로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떨리는 경기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생중계를 보시면서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뭐 결과적으로 승리로 끝나서 정말 다행인 경기라고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감격적인 장면을 어쨌든 연출을 한 것은 뭐 물론 뭐 선수들 간 그간 노고도 있고 정말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역시나 이번 경기도 그렇게 앞선 세 경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은 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좀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리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 역시 어느 정도 여파가 있는데 상대가 우크라이나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공격 같은 전개에서 그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역습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찬스를 만들면서 좀 위협적인 장면도 연출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뭐 잘 막아냈었고 역시 안진희 선수가 이 한 골 넣은 게 컸다고 보고요. 달튼 선수의 골 그 실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리그에서도 너무 자주 나왔던 모습인지라 이게 뭐 새삼 새롭지는 않은데 그런 모습을 또 월드 챔피언십에서 보면 왜 이 경기에서 이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약점 같은 부분도 조금은 이제는 진짜 좀 좀 확실하게 이제 보완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승리로 끝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때까지 보여준 전력을 감안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점 차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예. 이겼지만 아쉬운 부분이 좀 더 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전날 이제 5대0 5실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이 공격까지 안 풀리게 되는 결과로 도출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또 좀 뭔가 분석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대처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전날 경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꾸역꾸역 하게 되는 그런 공격 전개들이 좀 나왔던 게 아쉬웠었고 안진희 선수 골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상훈 선수가 거의 만들어줬죠. 네, 그래서 신상훈 선수 뭐 이번 대회 숨은 공로를 또 따지게 된다면 신상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고 그다음에 맷 달튼 골리 실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상황이 조금 애매했던 게 2피리어드였고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덤프를 하고 이제 퍽을 비하인드에서 잡는 과정이었는데 이 타이밍이 이제 체인지하는 타이밍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벤치가 이제 우리 진영 쪽에 있다 보니까 체인지하는 타이밍인데 그 골 득점했던 선수가 체인지하는 척하고 뒤로 돌아가서 턴오버를 유도해서 스틱책으로 퍽을 뺏어낸 그림이 있었는데 예.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하나보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실점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것 같고 또 그만큼 앞선 세 경기 그리고 리그 경기에서 맷 달튼의 플레이 스타일이 항상 이렇게
직접 자기가 스위퍼 역할까지 해주면서 공격을 뿌려주는 퍽을 뿌려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된 게 좀 공략 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아시아리그 때는 뭐 섣불리 이렇게 다가가서 안 해줄 뿐더러 또 이렇게 뭐가 다가가고 이러면은 수비 커버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정치적 양극들이 겹쳐서 이런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반드시 고쳐질 거라고 보고요. 아 그리고 그 실점이 더 위험했던 게 뭐냐면은 몇 분 안 지나서 정말 거의 우크라이나가 거의 골 넣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 하늘로 날려버린 예, 거 날려버린 예. 그건데 그게 만약에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조건 들어갔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2대1로 여러 가지 좋은 안 좋은 상황이 겹쳤는데 2대1까지 딱 상황이 났고 사실상 우리나라 그 뒤로 한 골 못 넣었다고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다시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실수는 완전히 줄이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1차전 때도 느꼈던 감정이었지만 1차전 때도 뭐 단독 찬스 포함 메탈튼이 결정적인 선방 5개를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네. 뭐 메탈튼이 잘한 것도 있지만 폴란드여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예. 이번에도 이 피리어드 때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다행이다. 만약에 카자흐스탄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도였으면 충분히 넣고도 남을 법한 찬스들이 경기 초중반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 위기들을 넘기고 오히려 3비 때는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대표팀이 좀 더 앞서는 경기를 가져갔었는데 그놈의 결정력이 안 나오는 예 이것도 좀 수비 부담이 커서 네. 그 공격까지 이어지지 못한 그런 게 컸다고 보고요. 좀 연장전에서 시원하게 끝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찬스도 좀 아쉬웠고요. 예, 다행히 슛아웃 가서는 오히려 좀 담담해지면서 뭔가 그래도 이길 것 같은 느낌? 메탈튼이 그래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결과가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골리도 굉장히 이번 대회 정말 선전했어요. 매 경기.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줬거든요. 정말 제일 잘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일단 오스트리아의 스탁바움 예, 스탁마움. 예. 그 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셧아웃 3경기 셧아웃 포함해서 이제 가장 높은 세이브 퍼센트를 보여주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골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메탈튼보다도 윗 단계에 94%에 가까운 93%를 넘는 세이브 퍼센트를 보여주면서 가장 많은 슈팅과 함께 이 정도 세이브 퍼센트를 보여줬다라는 게 팀 성적과는 무관하게 이런 골리가 있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었거든요. 팀의 지원을 생각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도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팀에 대한 공헌도와 기여도는 엄청났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5경기 다 졌는데 다 그 점수차는 별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요. 경기마다. 근데 슈팅 수는 막 2배 이상 차이 네, 나고 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게임을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희망과 과제와 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뭔가 북적북적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대회,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역사상 아이스하키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뭐 키예프의 기적이다. 뭐 어마어마한 지금 미디어에서의 그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일본 잡고 뭐 하고 하면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뭐 매년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네요. 네. 정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역사상 최고의 날이 이날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또 근데 경기 자체도 이게 마지막에 슛아웃까지 가서 그렇게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이런 그 좋은 판이 만들어졌고 보시는 분들 뭐 저희 네. 포함해서 굉장히 결과도 극적이었죠, 너무 정말. 해피엔딩으로 극적으로 잘 나와서 이거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사골로 우려먹을 수 있을 만한 명승부로 남지 않을까. 15년 뒤에 저기 국가대표 한 4, 5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네. 벌써부터 뭐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네. 있더라고요. 자,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우리 선수들입니다. 뭐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가 자동 출전권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을 앞두고 참 시기적절하게 승격이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아, 그래도 올림픽에 나가는 나라인데 월드 챔피언십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딱 어떻게 보면 작년에 만약에 우리가 승격을 했었다면, 했다가 만에 하나 올해 월드 챔피언십 해갖고 강등이 됐더라면 그 약간 좀- 그림보다는 지금 그쵸. 이 그림이 낫지 않은가.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길지 않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장의 모습이 있어서 또 그걸 함께하고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 재밌네요. 학기가 더. 디비전 1 그룹 A 최종 순위 정리를 해드릴까요? 오스트리아가 12점으로 1위 우승을 차지했고요. 우리나라가 2위로 오스트리아와 함께 승격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승점 11점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카자흐스탄을 이겼잖아요.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2위, 카자흐스탄이 3위가 됐고. 천만 다행이네요. 카자흐는 결국 폴란드한테 연장승을 한 게 여기서 발목 잡혔어요. 그러네요. 폴란드한테 만약에 그게 1점 정규 시간에서 모자랐네요. 이겼다면은 오스트리아 카자흐가 1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거 한 끗 차로 딱 진 것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지금 결과는 우리나라한테 져서 탈락을 한 게 되지만 예.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3승 1연장패가 아니라 4승 1패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폴란드 정도 전력이었다면은 전 당연히 카자흐가 정규 시간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폴란드가 여기서 딱 버텨주면서 예. 카자흐스탄 정규로 만들어주고.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한테 졌지만 폴란드전을 정규승으로 이겼다면 1위였어요.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오스트리아도 제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제쳤죠. 상황이었는데 카자흐가 잔류하는 걸 보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카자흐가 3위로 잔류했고 4위 폴란드죠. 5위 헝가리, 6위 우크라이나. 최하위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룹 B로 강등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내년에 월드 챔피언십으로 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그 앞에 있고요. 이제 내년 5월에 덴마크에서 하는군요. 코펜하겐하고 헤르닝에서 지금 대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벌써부터 덴마크 가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네. 가셔야죠. 원비도 다 끝났죠 대회가? 예, 원비도 끝났고 이제 여기는 아주 간단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이 영국에서 열렸잖아요. 네. 영국과 일본의 마지막 경기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일본이 마지막 경기의 중압감을 못 버티고 후쿠지가 무너지면서 4대 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경기를 3피 때만 봤는데 네. 네, 어마어마하더만요. 예, 그래서 페널티가 너무 처음에 이상한 페널티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뭐 페널티 같은 게 좀 생각 페널티가 많이 나왔고 결국 거기서 파워플레이 골 하나 먹히고 또 뒤에 한 골 먹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 걷잡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결국 후쿠지가 제일 중요할 때 무너졌던 것도 큰 것 같고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딱 가만히 보면은 명단 자체는 괜찮은데 이번에도 뭐 오바라 선수가 무슨 아시안 게임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도 포인트 이번에 엄청 쌓았죠. 이번에 뭐 맹활약 하면서 완전 날아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팀을 딱 두보면은 정말 중압감에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멤버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도 원비에서 진짜 마지막 딱 중압감이 딱 걸린 이 경기에 딱 하니까 완패하는 걸 보고 좀 이 부분은 뭐 일본도 고쳐야 어쨌든 뭐 앞으로 일본 학기가 뭐 앞으로 나갈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을 지금 것 같아요. 세대 네. 교체 중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이 되고 합류가 되고 또 기존에 뭐 다나카고나 뭐 그렇죠. 후쿠지나 오바라나 나이가 있는 선수들하고 그런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좀 벌어지면서 또 교체되는 타임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이 딱 그럴 예, 때인데 과정에 겪고 있는 성장통 뭐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 당분간은 원비에서 원A까지 올라오는데 힘들겠네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내려가고 이러면. 정말 원비에서 원에 올라오기가 진짜 어려운 게 한 팀만 딱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나라도 이거 삐끗하면은 두 팀 못 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번에 원비에서 원A로 올라올 때도 영국 기적같이 이 올라왔죠. 한번 그때도. 삐끗하는 바람에 네. 네, 기적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말 더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때 못 올라왔으면 진짜 지금도 어떻게 될지 알 그렇죠. 수 없는 거였어요. 네. 그게 진짜 그 수준을 떠나가지고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진짜 한 팀만 딱 올라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단기전이.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뭐 어쨌든 일본에게는 운이 안 따른 거고 네. 영국에게는 뭐 정말 기분 좋게 올라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장기화될 가능성도 정말 있어요. 네. 일본이 디비전 1 그룹 B 잔류를 했고요.
세계 랭킹도 우크라이나와 바뀌었어요. 예, 영국이 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인가요? 세계 랭킹에 변동이 있다는 소식이 왔는데 우리나라가 23위였는데 21위로 올라갔다고요. 네, 그리고 일본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지금 되면서 성적을 우리나라와 일본의 순위가 역전이 됐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포인트 합산하는 방식이 뭐 이번 대회 성적, 예, 지난 대회 누적으로 알고 성적, 있습니다. 지지난 대회 성적이 이제 비율별로 합산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원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예, 일본보다 앞서게 됐고 이게 내년에 가서 이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뛰고 이러면은 더 누적되는 점수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일본과의 격차는 한 향후 그래도 몇 년 동안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 가지로 좀 재밌게 됐네요. 뭐 우리가 챔피언십 올라가서 게임 뛰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챔피언십에 있는 지금 이번 주에 있을 대회에 떨어질 팀들 그 팀들이 원A에서 카자흐스탄, 뭐 보여요, 보입니다. 영국 뭐 이런 팀들하고 또 원A에서 복작복작 할 거거든요. 예. 원웨이가 내년 원웨이 장난 아닐 예, 겁니다. 내년 진짜. 원A 거의 죽음의 조에 가까운 그런 대회들이 좀 아니 왜 카자흐가 남아요? 네. 그래서 와 이것도 장난 아닐 것 같고 뭐 원비에서 또 일본 팀들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애쓰는 모습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내년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각 올라가면서 변동이 아이스하키계 지각 변동에 그동안에는 없었던 그 큰 변화가 중심에 일어난 것 예,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난주 일요일에 귀국을 했어요. 말 그대로 금이환영을 했는데 모든 선수들 정말 고생하셨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선사해줘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도 드리고 네, 한 열흘 가까이 쉬고 또 바로 선수촌 입촌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올림픽 데뷔 모드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체력 훈련부터 해서 아 다시 정말 바쁩니다. 네, 그 와중에 또 귀국하자마자 다음날 군대 간 선수들도 있어요. 아이고. 다들 아시죠? 예, 신상훈 선수, 안진희 선수, 박혜원 선수. 그다음에 안정현, 전정우, 조석수 선수도 같이 예. 대를 했고요. 좀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상훈, 안진희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막 한참 경기력이 물이 올라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게 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타이밍상. 생각했을 때 이번 상무 아니었으면은 안진 선수 노려본 팀들 유럽에 한두 팀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리그에서.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안진희 선수가 제일 많은 포인트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왜 아시안 게임 빠진 거죠? 그거는 뭐 그렇죠. 예. 군대 가는 선수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네, 다시 한번 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난 기쁨을 안겨다 줬던 세계선수권대회 최종 리뷰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도 나가게 될 대회 얘기를 해야겠군요. 월드 챔피언십! 이 월드 챔피언십 도대체 뭔가? 이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7)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오늘 대회 시작에 앞서서 간략히 각 팀들의 전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대회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5월 5일에 대회가 개막하고요. 조별리그가 5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잡혀 있고요. 그 이후에 8강 토너먼트 준결승, 결승 3, 4위전까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쾰른하고 프랑스의 파리 두 군데서 진행을 해요. A조가 쾰른에서 진행되고 B조가 파리에서 진행이 되는군요. 8강전은 쾰른과 파리에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 4강전 이후부터는 독일 쾰른에서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조, B조 각 조에 8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안내를 해드리죠. A조에 먼저 러시아, 미국, 스웨덴, 슬로바키아, 독일, 라트비아, 덴마크, 이탈리아까지. 이탈리아가 작년에 승격을 했죠. 이렇게 해서 A조에 8개의 나라가 있고요. B조에는 캐나다, 핀란드, 체코, 스위스, 벨라루스, 노르웨이, 프랑스, 슬로베니아까지 8개 나라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B조에 익숙한 팀들이 좀 있네요. 올림픽에 만날 팀들이 있죠.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만날 캐나다, 체코, 스위스가 다 B조에 있네요, 지금. 그렇군요. A조, B조 각 조별 풀 리그를 펼치게 됩니다. 팀별 7경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순위를 가리고요. A조 8위
B조 8위 최하위는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각조 5위부터 7위까지는 잔류가 되겠고요. 월드 챔피언십 잔류. 그리고 각조 1위부터 4위까지는 이제 순위에 따른 크로스 매치로 8강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되는 뭐 예년의 방식과 변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지금 잡혀 있고요. 뭐 세계 랭킹에 따라서 지금 A조, B조로 나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짜고 그리고 이번에도 내년에 덴마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덴마크 꼴찌에도 강등 안 됩니다. 예. 그래서 A조는 7위가 강등이 될 덴마크 혹시 8위를 하게 된다면 7위가 강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염두하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작년에도 독일, 프랑스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 예. 프랑스가 아마 강등하는 시나리오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작년 네. 독일이 의외로 굉장히 잘했기 그렇죠. 때문에 최하위를 해도 덴마크는 강등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이거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더 이제 할수 2019년 있는. 월드 챔피언십 아직 개최지 결정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강릉에서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사 2018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강등이 되더라도 우리는 강등이 안 된다. 한번더 할 수 있죠. 하더라도 예. 유치 응원합니다. 2019년 월드 챔피언십 강릉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올림픽 경기장 써먹어야 되는데. 네. 네.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그거. 네. A조 팀들은 더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예, 특히 이제 강등권에 있는 팀들 좀 예, 신경을 써야겠죠. 덴마크가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근데 좀더 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또 기존 팀들하고 전력차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사실상 일어날까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로서는 승격된 팀으로서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오늘 이현석 기자님과 함께 각 참가국들 간략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전력이 어떤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순서는 랭킹 순서별로 예, 랭킹 진행을 순으로 하면 좋겠죠? 예,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이거 이야기하면 하루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겉핥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이 16개 나라나 되고 그렇죠. 그 뭐 캐나다, 러시아 뭐 대표국가 다 나오니까 할 얘기는 참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뭐 간략히 한다는 점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위부터 가보죠. 1위 캐나다입니다. 네. 이번 대회 나오는 캐나다 어떤 팀인가요? 캐나다 하면 또 하키 최강호가 아닙니까? NHL에서 지금 로스터를 봤을 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건 지금 로스터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팀이 있고 공개되지 않은 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공개된 팀은 말씀을 드릴 거고 공개 안 된 팀은 조금 예전 로스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좀 양해 예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지 못한 팀의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거의 다 합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필라델피아의 뭐 클로지루, 션 쿠트리에, 뭐 웨인 시먼즈 선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합류했어요. 타이슨 베리, 수비의 타이슨 베리 그리고 네이선 맥키넌, 맷 듀쉐인 같은 선수들이 다 합류를 해서 어느 정도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올 시즌 정말 좋은 정규 시즌에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뭐 위니펙의 샤이플리 선수라든지 템파에서 깜짝 3라인 센터로 등장한 브레이든 포인트 같은 선수 같은 또 참여를 했고 토론토의 미치만 선수도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플레이오프 탈락한 이제 세너제이의 수비에르보, 마크 에르드 블라식 선수까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예. 공수에선 사실 별로 빈틈이 없어요. 근데 골리가 조금 못 믿었네요. 아마 피카드 선수 그러니까 지금 콜로라도 주전 골리로 사실상 나왔었죠. 지난 시즌에. 그런데 이 선수가 조금 못 믿어요. 그래서 골리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메달 여부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메달 색깔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2라운드에서 이제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캐나다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있나요? 예, 이제 지금 NHL 선수를 많이 보유한 뭐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뭐 스웨덴 이런 팀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합류할 겁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오베치킨 같은 선수는 애국심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바로 와요, 짐 싸서. 뭐 이런 거 워싱턴 생각하시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옵니다. 매년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휴식을 취한 선수들도 있겠지만 합류한 선수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워싱턴 떨어지면 오베치킨 가고 피츠버그 떨어지면 발키니 가는 겁니까? 예, 말킨이랑 오베치킨은 거의 항상 가고 둘 중에 오베치킨이랑 하나는 못 가는 거네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오베치킨이랑 쿠즈네초프 이렇게 같이 아마 드미트리 오르로프까지 3명 같이 아마 러시아 가게 될 겁니다. 떨어지게 된다면요. NHL에 워낙 뭐 러시아, 뭐 캐나다, 미국
이런 선수들이 아, 많으니까 많죠. 네. NHL 플레이오프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러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또 2위가 러시아예요. 2위 러시아의 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보면은 이번에 NHL에서 완전히 템파베이에서 뭐 그냥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준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를 비롯한 슈퍼스타 플레이어들과 그 파나린 선수도 그냥 바로 합류를 했더라고요. 슈퍼스타 플레이어들과 KHL 슈퍼스타 플레이어들이 조화를 이룬 이런 로스터 구성을 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뭐 사실 KHL을 그렇게 다루진 않았지만 러시아 국내 기록을 완전하게 다시 쓴 세르게이 모지아킨 노장 선수인데 이 선수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스카 우승에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한 니키타 구세프 같은 어린 포워드까지, 뭐 공격진으로 따지면은 뭐 캐나다랑 거의 뭐 대등한 수준, 거의 그 정도로 사실상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항상 그리고 안드레 바실렙스키까지 골리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골리진까지 어떻게 보면 골리진은 캐나다보다 조금 더 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러시아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항상 좀 퍽을 좀 오래 소유하는 기본 기조가 있어요. 러시아 하키 좀 그게 기본 스타일인데 예. 그게 좀 북미 스타일 체킹, 포 그 압박을 많이 넣는 그런 스타일을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올해는 과연 이 부분을 해결을 했을 것인지, 이 여부가 러시아가 이제 또 러시아의 메달 색깔을 좀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다음 3위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최근에 국제 무대에서 참 좋다가 지난번에 하키 월드컵에서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번 대회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대회도 좀 불안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NHL에서는 발테리 필필러, 그다음에 세바스티안 아호, 뭐 미코 란타넨 같은 좋은 투웨이 공격수들이 많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외에는 좀 러시아나 스웨덴, 핀란드 리그에 활약하는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리그에 뛴 선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 결국 핀란드 같은 팀은 결국 메달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대전적 팀들과 그 상대 팀들과의 그런 상대적인 전력차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올해 핀란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뭐 미코 코스키넨 골리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 스카에서도 올해 우승하는데 정말 뭐 플레이오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선수가 안 나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또 골리에서도 약간의 구멍이 있고요.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고, 예, 그래서 조금은 구멍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팀워크로 좀 승부를 하는 핀란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상 한 4강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4강 정도 이상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예상. 알겠습니다. 다음 4위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시면 지미 하워드나 코너 헬러박 같은 선수들이 둘이 뽑히면서 골리는 이제 혹시나 한 명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한 명이 그 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를 뽑았고요.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점,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는 수비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아 헤너핀, 그 다음에 찰리 맥커보이, 뭐 머피, 트루바 같이 앞으로 미국 대표팀을 정말 한 10년 동안의 짊어지고 갈 젊은 선수들이 이번에 완전히 주축으로 탑4로 아마 이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확실한 세대 교체를 두 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공격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아이클 선수라든지 뭐 조니 구드로 선수 같은 선수 대표적으로 뽑힐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일랜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뭐 앤더스 리라든지 브록 랜슨 선수 같은 선수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뷰스테드 선수도 뽑혔기 때문에 올해 미국은 사실 패트릭 케인 선수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하고 오스틴 매튜스 선수도 쉰다고 했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래도 올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보다 좀 로스터의 짜임새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국 하키 팬분들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5위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지금 미국, 러시아와 A조에 있어요. 미국 수비가 이제 젊은 수비에 이제 앞으로 젊은 수비라고 대표적인 한다면, 스웨덴은 그냥 NHL 대표 수비수준으로 탑 6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진입니다. 네. 빅토르 헤드만, 스트롤만, 지금 뭐 템파베이 원투펀치라고 할 수가 있죠. 댈러스의 클링베리, 그리고 미네소타의 요나스 브로딘, 그 다음에 밴쿠버의 알렉산드르 에들레르,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에크만 라루손까지 탑 6가 그냥 NHL 못해도 탑4 안에 드는 선수예요. 그래서 수비 수준은 정말 이제 수비수의 수준은 모든 팀을 통틀어서 진짜 가장 뛰어나 보이고요. 그런데 스웨덴의 약점은 이번에 또 그렇듯이 좀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스코어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좀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스웨덴이 뭐 4강까지 진출을 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스웨덴은 항상 수비에 비해서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 공격력? 이게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대회 또 어떨까요? 궁금해집니다. 다음 6위 보겠습니다. 우리와 올림픽에서도 만나게 되는 체코입니다. 체코의 탑6를 보시면 공격수 탑6를 보시면 뭐 다른 팀들과 딱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NHL 선수들을 묶는 결정을 한다면은 뭐 파스트르낙, 플레카네츠, 보라체크 이 뭐 NHL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루는 1라인은 사실상 체코 아래 레벨에서는 정말 막기가 좀 버거워 보여요. 그래서 뭐 많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뭐 탑6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KHL에서 수년간 좋은 모습을 보여줘 얀 코바르 선수라든가 옛날에 뭐 워싱턴에서 뛰었던 쿤드라데크 선수 그리고 뭐 캘거리에서 뛰었던 로만 호라크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이 좀 보좌를 잘 해준다면 제 생각에 좀 이변을 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생각했던 정도의 결과는 충분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체코도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대부분의 선수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공식 로스터는 안 나왔는데 최근 치렀던 친선전, 국제 친선전 같은 로스터를 확인해 봤을 때 대부분의 선수가 자국 리그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네소타에 뛰고 있는 니노 니더라이더 선수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로스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 NHL 출신이었던 요나스 힐러 선수가 지금 이제 스위스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분전을 해준다면은 뭐 조금 위에 있는 선수 팀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잡을 수도 있는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까운 게 내슈벨의 로만 요시 선수가 스위스 선수예요. 아하. 이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플레이오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 스위스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체코, 스위스 다 우리나라와 올림픽에서 만나야 될 상대니까 여러분 이번 대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8위는 슬로바키아군요. 슬로바키아가 사실상 예전에는 정말 슬로바키아도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세대 교체에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수의 NHL 선수들과 뭐 유럽 리그 선수들로 대부분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팀도 좀 에이스 수비수인 안드레이 세케라 선수가 지금 에드먼턴에서 플레이오프를 뛰고 있는 바람에 셧다운 페어 그러니까 1번, 1, 2번 수비에서 좀 공백이 커질 것 같고요. 차라 선수도 제 생각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굉장히 공백이 커질 것 같고 예전에는 마리안 호사라는 정말 뭐 걸출한 공격수가 이제 슬로바키아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근데 호사 선수도 사실 나이도 나이고 예전만큼 기량을 못 보여주는 와중에 지금 사실 호사 선수의 명맥을 이을 만한 슬로바키아 대표적인 공격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뛰고 있는 선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이제 레벨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슬로바키아는 이번 대회에서도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1위부터 8위까지 일단 8강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8개 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순위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현숙 기자님이 한 9위에서 12위까지 네 팀을 묶어주셨고 그 다음에 13위부터 16위까지의 팀을 또 한 그룹으로 묶어주셨네요. 사실 이제 이 팀들 간의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제가 설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딱 묶은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팀별로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뭐 9위부터 12위 가보겠습니다. 9위 벨라루스입니다. 이제 9위부터 12위로 묶은 이유는 사실상 이제 2승 이상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더 운이 좋으면 8강까지도 진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벨라루스부터 말씀드리면은 케빈 라란데 선수 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수가 캐나다 귀화 골이거든요. 정말 이제 KHL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골리였는데 지난해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7.17의 방어율로 그냥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어내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벨라루스의 작년과 올해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귀화 선수의 선발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라란데 선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국 선수들로 대부분의 선수진을 꾸렸는데 이 자국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요게 이제 벨라루스의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걸 좀 나눠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KHL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팀워크 부분에서는 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다른 팀들보다는 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벨라루스의 플러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케빈 라란데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다. 팀워크까지 강조를 해주셨어요. 다음 10위는 독일입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제 뭐 이 활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올림픽 예선 기준으로 이제 로스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도 이제 공식 로스터가 안 뜬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슈츠, 해거 같은 선수들이 일단은 분전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다 NHL 플레이오프로 뛰고 있습니다. 예. 레온 드라이사이틀, 그리고 필립 그루바우어, 그리고 워싱턴의 백업 폴리죠. 톰 퀴나클, 지금 피츠버그 사라인 포워드를 하고 있죠. 이 선수들이 지금 당장 기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루바우어나 톰 퀴나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걸 좀 기다려야 되고요. 좀 이길 수 있을 법한 팀의 대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랭킹이 낮은 팀들과의 대진은 대회 후반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들이 합류하게 된다면 좀 의외의 변수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의외의 변수 독일에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11위 노르웨이입니다. 아, 예, 수카렐로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누가 될 아하.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림픽 예선 때 수카렐로 선수 그냥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상 이제 노르웨이를 올림픽으로 이끈 제일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분간 이제 레인저스의 플레이오프 출장 관계로 출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탈락한다고 해도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가는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리크 토레센 선수가 이 선수가 없는 클러치 스코어링을 메울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노르웨이는 이 토레센 선수가 이 클러치 스코어링을 메우게 된다면 뭐 토렌스 선수가 내든 누가 내든 이걸 메우게 된다면 뭐 이길 가능성이 생기지만 조금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뉴욕 레인저스의 매츠 스카렐로의 공백 걱정이 되는 노르웨이고요. 12위 라트비아 보겠습니다. 라트비아 역시 이제 뭐 벨라루스와 마찬가지로 KHL 선수들이 좀 분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나모 리가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팀워크로 뭉친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비슷한 랭크나 낮은 랭크 팀의 상대는 좀 수월하게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트비아는 또 이제 NHL 선수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또 큰 NHL 선수 이제 젬구스 기르겐손, 이제 버팔로 세이버스에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아마 2라인 센터 못해도 2라인 센터로는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좀 성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딛고 1라인 센터로서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다면 좀 뭐 하위권 상대로는 좀 수월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위부터 12위까지 8강 토너먼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단 잔류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팀들의 전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4팀이 남았습니다. 이 4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등권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팀들이에요. 네, 그렇죠. 먼저 13위 덴마크부터 보겠습니다. 예, 사실상 1승을 노려라라고 이제 제가 부제를 잡아봤는데 사실상 좀 1승을 노리는 팀들이고요. 하위권 4팀 중엔 그래도 덴마크가 가장 뭐 로스터나 봤을 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유명 유럽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고 뭐 야니크 한센, NHL 뛰고 있는 뭐 야니크 한센, 프란스 닐센,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요 선수들은 불참을 했는데 요게 정말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공백이 엄청 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상위권 팀을 잡기는 어렵고 이번 대회에서는 좀 하위권 팀들을 확실하게 딱 잡아서 좀 잔류를 하는 그림. 근데 뭐 어차피 잔류는 확정인데 어쨌든 간에 예. 뭐 부담은 없네요. 팀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 1승이라든 2승이라든 아니면 8강이라도 뭐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변이 생긴다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덴마크는 이미 잔류는 확정이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3개 팀이 더 긴장감이 올 것 그렇죠. 같아요. 네. 14위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댈러스의 앙투안 루셀이나 필라델피아 피에르 에두아르드 벨마르 선수들이 합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네. 골리 옛날에 NHL을 활약했었죠. 이제 뭐 영어식으로 하면 크리스토벌 휴웨인데 뭐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위에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를 믿고 가기에는 이 선수 나이가 41살입니다. 만으로 41살이에요. NLA에서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에서 정말 좋은 올 시즌을 보내긴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7경기 다 뛰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체스카의 주득점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스테판 다코스타 선수가 시즌 내내 좀 부상으로 굉장히 뭐
힘든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합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프랑스의 좀 마이너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홈에서 사실상 1승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전망이 밝지만은 않네요. 홈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위 승격으로 올라온 슬로베니아입니다. 슬로베니아도 사실상 로스터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최근 연습 경기 로스터 살펴보면은 사실 안제 코피타르 선수는 불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코피타르 선수는 빠졌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뭐 1등 가는 포워드들 뭐 다 참여하고 스타트 플레이어들은 다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또 슬로베니아 막 밑에 이탈리아도 뭐 사실상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D1A급에서는 확실하게 통하지만 이 탑 디비전에서는 안 통하는 딱 요 두 팀이거든요. 이번에도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제 코피타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얀 무르삭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슬로베니아의 뭐 1승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16위를 봐야 되는데 16위가 아니에요. 순위상으로. 여러분 16위는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입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이 지금 아래 단계에 있고요. 18위인 이탈리아가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참가국 중에 가장 선수진이 얇은 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토마스 라킨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명망 있는 리그에 정말 뭐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리그 수준을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뭐 높은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지 않고 그런데 이탈리아는 어쨌든 특유의 수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를 살려가지고 그리고 댄 클로체 선수는 정말 좋은 골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해준다면 뭐 1승 정도는 또 생각해볼 수 있을까 하는데 예. 그런데 이 수비 시스템이 얘들도 똑같아요. 1A까지 딱 통합니다. 근데 월 챔피언십에서는 더 날카롭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탈락이 유력한 팀이라고 하면은 이탈리아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역시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탈리아에 감정이입을 하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난해 승격이 됐다면 이탈리아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지금 이탈리아가 또 덴마크랑 같은 조예요. 이게 상황이 더 어렵네요. 가뜩이나 가장 좀 그렇죠. 약한 팀으로 보이는데 조 편성도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탈리아의 감정이입도 하고 지금 16위가 카자흐스탄이고 17위가 오스트리아거든요. 오스트리아 승격됐고 근데 23위였던 우리나라가 여기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한 지각 변동입니다. 내년에 생각해봐도. 경기 다 뛰고 하면은 10위권 때 예. 뭐 19위 이내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로 봐야죠. 예. 오늘 월드 챔피언십 대회 개막을 앞두고 연습 기자님의 아주 상세한 전력 분석, 수박 겉핥기라고 이제 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이번 대회 보시면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연습 기자님의 우승 후보는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또 캐나다인가요? 아니 저는 올해는 러시아가 드디어 러시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오. 좀 이건 생각을 해봅니다. 날카롭기도 날카롭고 예.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보여준 걸 생각을 하면은 골리 부분에서도 별로 이제 구멍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모든 팀들이 이번에 좀 상위권 팀들이 굉장히 좋은 로스터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러시아가 이번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 우승 후보로 꼽아 주셨습니다.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월드 챔피언십 여러분 탑 디비전 대회 만끽하시고요. 월드 챔피언십은 다 중계해 주잖아요. 인터넷으로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네, 아마 뭐 지역 락도 안 걸릴 거고 네. 그냥 뭐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여유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 무대 또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더넷 94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안내드릴 게 있는데 2017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가 또 시작이 되는군요. 5월 8일 월요일부터 5월 18일 목요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대회 예정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팀이 6개밖에 남지 않았군요.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6개 팀이 참가를 하겠고요. 방식은 같습니다. 풀리그로 팀별로 5경기씩 치르게 됩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여러분 이 대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추어가 잘 돼야 또 미래가 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 가지 중요한 안내 고지가 있군요. 저희가 그동안에 매주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목요일에 녹음분이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이번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예. 요일이 바뀐다면서요?
예, 뭐 평일날 좀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운 사정들이 다들 생기셔가지고 예. 네, 저는 괜찮은데.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저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말로 옮기게 됐고요. 예. 저희가 뭐 이전에는 뭐 수요일날 녹음해서 다음날 공개가 되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방송할 때 뭐 시기상으로 이게 뭐 말하는 것도 좀 어렵고 잘 안 맞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주말로 옮기면서 주말 녹음해서 바로 그날 올리려고요. 네. 네. 네, 그러고 뭐 네이버 쪽은 아마 뭐 월요일이나 뭐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아이튠즈나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주말에 저희가 녹음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들으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이 아니고요. 주말에 네. 저희가 녹음해서 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 14일 그 주말부터 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혼선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니 뭐 그렇게 혼선까지 아니 모실 거 목요일에 왜 안 올라오지? 이런 아.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들어주시는 분들 진짜 많이 안 폐지됐나? 계세요. 네, 그렇게 많이 안 계시고요. 네. 네. 저희 주말로 바꿉니다. 여러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유튜브,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네이버 TV까지 열려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94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